고도 비만 환자들이 수술 후에 가장 감격스럽게 여기는 것이 주변을 인식하지 않고 집 밖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 전에 생활이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지요?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사실 일반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과 달리 사실 그 치료 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외래 내원하실 때마다 사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데다가 환자가 이제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몽땅 다 더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아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사실은 보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사실 개개인이 다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외래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요. 네, 그 중에서 혹시나 아주 고도 비만인 분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날씬한 사람으로 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수술로 얻는 효과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TV 연예인 정도의 아주 날씬한 정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아주 고도 비만이었던 체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간 과체중 범위나 이제 비만의 경증 비만 정도 단계로 내려서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사실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일단 환자분들의 삶의 질은 확실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뚱뚱하면 일단 당뇨병부터 의심해 보자는 말을 종종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비만 수술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또 당뇨병까지 치료가 된다는 걸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이런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 수술을 이런 이제 고도 비만 수술을 했더니 당뇨 환자가 70%가 약을 안 먹고도 혈당이 잘 조절이 되더라. 사실 이런 이제 결과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런 대사 수술, 그러니까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당뇨 치료 목적의 사실 대사 수술의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7%, 80%의 환자가 수술했더니 약 안 먹고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수술이 아니고 점점 이제 혈당을 잘 조절하고 기존에 복용하던 여러 가지 당뇨 약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대사 수술이 점점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 대사 수술의 효과를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 한 10년간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국제 당뇨 치료 지침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국내에서도 2018년도 작년에 이런 대사 수술이 신의료 기술로 고시가 되었고 인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면서 2형 당뇨가 동반되어 있으면 수술 치료, 그러니까 대사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심뇌혈관 질환에 있어가지고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당뇨병에 의한 비만 대사 수술도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골든타임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켜야 되겠죠? 일단 당뇨 유병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인 췌장의 기능이 이미 많이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당뇨 유병 기간이 짧고 젊은 환자일수록 췌장의 잔존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이 훨씬 높고 따라서 수술 효과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히 당뇨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만 가지고 사실은 수술 효과를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더불어서 환자의 나이, 환자가 갖고 있던 비만도, 그다음에 기저 췌장의 기능,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 효과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환자분이 당뇨가 있은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당뇨약 하나를 먹고 혈당이 굉장히 잘 조절되는 상태였다 그러면 사실 대사 수술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여겨지긴 하는데요. 이미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표준 치료법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수술 건수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보시면 2016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68만 건 정도의 수술이 총 시행되고 있고 국내에서
예를 들면 위암 수술이 전체 다 합쳐도 한 2만 건 안팎 정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거의 30배가 넘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그중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위섬유 절제술이 약 50%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를 보시면 2003년도에 처음 이런 수술이 도입된 이후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2013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1,500건 안팎 정도의 수술이 시행이 됐는데, 아시는 것과 같은 이제 2014년도에 모 가수가 사망하는 사실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서 그 이후로는 주축을 잃었던 조절형 위밴드 수술이 완전히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비만 대살 수술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술이 필요한 인구 대비 수술 받는 환자의 수술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수술 적응이 되는 고도 비만 환자 수에 대비해서 약 0.02%의 환자만 지금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 사실 이제 보험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이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후에는 조금 더 많은 환자가 이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비만 대사 수술뿐만 아니라 지방 흡입술이 더 많이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이 두 수술법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체내에 축적되는 지방은 크게 구분을 하자면 내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장 복부 내에 축적하는 내장 지방과 그다음 피하에 축적하는 피하 지방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은 피하 지방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량이 증가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지방 흡입술과 같은 수술은 피하 지방을 줄여서 몸매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미용 목적의 사실은 성형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만 수술은 내장 지방량을 줄여서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전혀 다른 목적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예방 차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몇 년 전에 고 신해철 씨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면서 비만 수술이 좀 위험한 수술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좀 강해졌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제 이런 고도 비만 수술 소개가 늦어진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한 사람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적 비만을 치료를 하는 목적의 수술에 대한 사실은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일반 전문 의료인, 이제 저처럼 수술을 하지 않은 일반 전문 의료인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비만 수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도 비만 수술이 소개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실 이런 수술적 치료의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사실 적절하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에 난 기사인데요. 올해 1월부터 일단은 이런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보험 급여를 받고 수술을 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비만 수술의 그러면 적응증은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의 고도 비만에 해당이 되거나 내지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으면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2형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문제들로 많이 내원을 하시고, 또는 이제 수면무호흡증, 자다가 숨을 안 쉬거나 이런 수면무호흡증 내지는 천식 이런 것들도 사실 비만과 관련 있는 질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동반하고 있고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런 적응증에 해당이 되더라도 사실은 수술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일단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다든지 내지는 뭐 정신분열증이 있다든지 이래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환자가 조절되지 않는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폭식과 뭐 구토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이런 이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우리가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쭉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추적 관찰에 대한 수능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실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수술 후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비만 수술의 전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 평가하는 게 일단 수술 전에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본인이 혈압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환자분도 있고 자기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나 병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이 환자가 과연 전신 마취하에 적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복강경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배에다가 투관침을 뭐 5개 안팎 정도 꽂아서 여러 가지 카메라나 수술 도구를 이 투관침을 통해서 복강경 내로 진입을 시켜서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이면 그 다음 날이면 물, 그다음에 맑은 음료수 정도는 다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물이나 음료수를 섭취하는데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수일 내에 퇴원을 결정을 하게 돼서 환자분은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유동식, 거의 간 음식, 연식 이런 종류의 음식 위주로 일단은 식사를 하시면서 경과를 보게 되고 3주째까지는 이제 약간 걸쭉한 정도의 유동식 정도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량을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용적을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를 할 수는 없어서 적은 양의 음식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자주 섭취하는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식사를 할 것을 일단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한 달 정도가 경과하기 시작하면 일반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식을 양은 예전처럼 많이 못 먹지만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식사하는 연습을 진행을 하면서 정상 시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술 직후에 사실 시기가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소의 결핍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3주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수술하고 6개월 정도까지는 일반 성인이 먹는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나 무기질 보충제의 약 2배 용량의 약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씹어 먹는 형태의 추어블 형태의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재로 복용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냥 보통 그냥 성인들 먹는 것처럼 일단은 복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아마도 수술하고 정말 체중이 이제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체중 감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술을 하고 나면 사실 잘 못 먹는 초기 단계에 급격하게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이후에 서서히 한 1년째에서 1년 반째까지 전체 체중의 30%, 20%에서 30% 체중 정도가 감량이 되게 되고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한 1년 반째쯤 되는 시점이 체중의 최저점에 도달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동안에 잘 관리된 식단, 그다음 식이습관, 변경한 이제 식이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비만 수술이 단순히 외모를 바꾼다라기보단 질환에 대한 예방법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수술을 했을 때 경과가 어떤지 또 많이 안전한지 궁금한데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수술이 과연 안전한가 이제 앞서 이야기한 신해철 씨의 사건도 고 신해철 씨 사건도 있었고 해서 과연 안전한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수술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도 비만 환자이기 때문에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환자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시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한 1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누출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제 합병증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고, 이런 수술을 조금 더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증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수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는 외과에서 가장 흔히 시행하는 맹장수술, 소위 잘 알고 계시는 충수절제술, 맹장수술이나 그다음에 담낭절제술 이런 수술을, 혹은 정형외과의 관절치환술 이런 수술보다 수술로 사망률은 훨씬 오히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의 경과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사례를 두 증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체중이 이제 155kg 나가는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48.5면 이제 완전 거의 초고도 비만에 들어가는 환자분인데 네. 환자분이었고요. 환자분이 내원 당시에 심한 지방간염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정상 수치의 10배 가까이 해당하는 환자였고, 수면 무호흡이 심하게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루아이 위 우회수를 시행을 했고, 수술하고 초기에 저희가 수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체중 감량을 조금 하면 사실 수술 합병증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수술할 때 시야가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조금 권고를 드렸는데, 환자분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약간 보상 심리가 있어서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한 상태로 수술 전날 입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158kg 가까이 되는 체중에서 1년 경과를 하면서 체중이 약 55kg 정도가 감량이 돼서 몸무게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한 103kg 정도 되는 상태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방 간염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은 다 100% 다 호전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예시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의 비만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2.6이면 사실은 아주 고도 비만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는데, 환자분이 대신에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만에 동반되는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특히 2형 당뇨병이 여러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불량해서 사실 내분비내과에서 수술을 위해서 외과로 의뢰가 된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역시 루아이 미우에스를 시행을 했고, 환자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미 2주째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만성 신질환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위식도 역류, 빈번하게 발생해서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됐던 위식도 역류 증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3개월째 피검사를 해봤더니 이때 내원 당시에 이 당뇨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수술 이후에. 그런데 네. 당뇨약 하나도 복용 안 하고 혈당이 거의 정상 범위까지, 약을 3가지, 4가지 이렇게 복용을 해도 전혀 조절되지 않던 혈당이 거의 정상 범위까지 줄어들어서 환자분은 사실 본인 지금 현재 상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치료 효과가 우리가 대사 수술이 실제적으로 당뇨 환자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고도 비만이라는 질환 자체는 사실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생명을 위협하는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런 고도 비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할 때 이게 단순히 개인의 나태, 게으름, 의지의 문제로 치부해서 사실은 그 환자를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지지를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요즘 주머니에 넣고 자기도 모르게 좀 만지작하는 영수증이 있는데 네네. 앞으로는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수증 속에는 비스페놀 A라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있는데 이걸 자주 접하게 되면은 고도 비만,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네, 자신도 모르게 비만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이라는 무거운 고민을 내려놓게 해주신 칠곡 경북대병원의 외과 박지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